안녕하십니까, 이병관입니다. 고덕 상가주택 분석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D28, FD43 쪽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FD28하고 FD43에서 일조권에 걸리는 형태, 모양 그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치별로 특화 설계를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신경 써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으로 대류가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선이 형성돼 있고, 이쪽에 공원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공원 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고, 이쪽에 이제 보행자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동선상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행 동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 동선의 결절점은 이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형성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부분에 이제 코너 쪽에 형성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여기, 이렇게 이런 코너 땅들의 계획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예산인데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일단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사비죠. 공사비 책정해서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게 일단 시공비, 그 다음에 인입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승강기 비용,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 이렇게 비용 산출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시공비는 평당으로 따지는데요. 평당 이제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게 참 궁금하죠. 인입비는 보통 이제 1000에서 2000 사이, 승강기는 보통 3000에서 4000 사이, 인허가 비용은 보통 이제 5000에서 6000 사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허가 비용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지질조사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감리비,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산출은 여기서 이제 지질조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감리도 지정감리도 필수적으로 하시는 거고, 구조감리도 대상입니다. 뭐 이쪽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줄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허가 비용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강기도 각 브랜드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3,000에서 4,000. 인입 비용도 어차피 관에다 내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럼 공사비 산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공사비 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항상 퀘스천이죠.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누는지, 지금 현재 평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시된 프로젝트는 유사한 형태의 상가주택 형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하기 앞서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법규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법령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하를 팔 건지 말 건지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하층을 형성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하층을 팔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지하층을 내가 어느 정도 팔 건지,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수가 뭐 특별히 틀려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이제 1층 전체 피로티로 했을 때 이제 층수 산정에서 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로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1에 해당되기 때문에
60에 180%예요. 그래서 60에 180%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구 정도로 했을 때 이제 대안이 많이 있죠. 그래서 5가구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뭐 4층에다 주인 세대를 넣을 거냐, 아니면 4층에 2가구를 넣을 거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의 형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평지붕을 얼마나 둘 거냐, 그다음에 박공 형태의 경사각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다락을 만들어 낼 거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사각도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세로와 가로 비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비례로 맞춰가면서 형성을 시킬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로가 세로 대 가로예요. 세로 대 가로. 그래서 요건 10이 고정이고요. 10에 3 또는 10에 7 이렇게 되는 거죠. 3, 7 이렇게. 10에 3이 이제 경사각도가 좀 부족하긴 한데 10에 7까지 가능하니까 이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잘 못하는 설계가 이렇게 삼각형 다락을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좀 더 좋은 설계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형태나 또는 이렇게 직각삼각에서 꺾어진 형태의 다락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당공사비나 이런 대진의 조경, 차량 진출 있고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가,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예로 들 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코너 대지예요. 그래서 대지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코너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쪽에 건물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도 위에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위쪽은 건물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시겠지만 밑에 기초는 똑같이 치거든요. 기초판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 산정할 때는 이 면적도 평당 공사비에 들어간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넣어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장난을 쳐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산정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승강기를 장애인 승강기로 하면 면적에서는 빠져요. 하지만 공사비는 면적에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 승강기다. 그럼 면적은 제외돼요. 면적은 제외되는데 공사비에는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도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기둥을 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감 비용만 좀 빠진다고 창문 비용 뭐 이런 비용만 좀 빠지지 공사 비용엔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둥이 들어가고 이 밑에는 기초판이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1층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분할되었을 때 싱크대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할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할 거냐, 이렇게 저렇게 분할해도 싱크대 위치가 고정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진출 입구는 가급적 뒤쪽으로 배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가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가 폭으로 형성돼서 시야상 봤을 때 상가 폭이 넓어 보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당 공사비 산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2층 평면인데요. 2층 평면에서 그러면 평당 공사, 그러니까 허가 면적에서 제외되는 데는 어디고, 그 다음에 허가 면적에서 포함되는 데는 어디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허가 면적에서 제외되는 곳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가 지금 허가 면적에서는 제외돼요. 근데 허가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그거를 평당 공사비에서 빼버리면 공사비 산정에서 다른 부분이 좀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장애인 승강기면 여기도 빠집니다. 여기도 빠져요. 그렇다면 이 면적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잠깐 넘겼네요. 자, 요 면적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면적들을 우리가 산정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 면적은 허가 면적에서만 빠지지 공사비는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이제 두 개인데, 요 창문은 불필요하지 않냐? 이러시는데, 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요 면적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 발코니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죠. 확장 발코니를 안 하면 실제로 보세요. 여기가 지금 방이 두 개잖아요. 세 개네요. 방 세 개. 방 세 개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202호가 지금 방 세 개를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화장실 두 개죠. 화장실 두 개를 계획했는데 확장 발코니, 즉 확장 발코니를 하지 않는다면 방 세 개에 화장실 하나나 또는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와 이렇게 갔을 때 전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면적을 확보해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면 가급적이면 수익률이 좋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합리적이다. 202호 같은 경우는 복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202호는 아래쪽에 방, 거실, 주방이 있고요.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위층에 이제 그러니까 3층에 202호가 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 발코니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서 5가구를 하잖아요. 그럼 5가구 전체가 방 3개와 화장실 2개인 계획을 해주면 주거 수익률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다. 그럼 이거 곱하기 5가구랑 이거 곱하기 5가구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약 2억 5천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장 발코니 면적은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돼야 되고 평당 공사비로 산출할 때는 이 면적을 집어넣었을 때는 보통 400에서 500 정도, 이 면적을 빼고 이 허가 면적으로 집어넣으면 보통 600에서 700을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물론 이제 그 뭐 시세나 물가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요 면적을 빼서 내가 뭐 그냥 허가 면적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평당 공사비는 올라가는 거고요. 공사바닥 면적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사실 상가주택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바닥 면적은 이렇게 형성하는 게 공사바닥 면적이다. 그렇죠? 전체가 다 공사바닥 면적이죠. 이것저것 빼고 허가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감리 면적도 공사바닥 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지금 샘플로 했던 땅이 76평이에요. 76평에 10m 도로 10m 도로에 교차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10m 10m 도로에 이제 여기에 대지가 있어요. 그럼 이 교차 땅에서 일단 건축 건폐율은 60에 58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180, 179를 확보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6 곱하기 공사바닥 면적이 76 곱하기 1.7956이 공사바닥 면적이냐?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뽑는 게 공사바닥 면적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임대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실사용이 21평이에요.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많죠. 202호 같은 경우도 복층형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30.7평이에요.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상 3층은 302호 같은 경우도 실상 24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4층에 다락 포함 29, 31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어떤 설계가 더 수익률을 높여주고 어떤 설계가 건축주를 위하는 디자인인지 이거에 대해서 평택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사례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샘플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